폐급은 필요 없습니다. 우수한 한국 기술자만 미국 현지로 파견하십시오. 미국산 부품을 쓰되 건조 비용은 대폭 낮춰 주셔야겠습니다. 50조 원. 붕괴 직전에 미 해군을 살리기 위해 한국을 찾아와 놓고도 끝까지 거만하게 간을 보던 미 국방부 펜타곤이 내민 금액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는 말도 안 되는 조건까지 붙였는데요. 부품은 무조건 비싼 미국산을 쓰되 원가는 한국이 깎아라. 한국의 압도적인 조선 인프라를 통째로 무시한 뻔뻔한 협상 카드였죠. 하지만 오만한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호주, 폴란드와 같은 까다로운 나토의 핵심 동맹국들이 한국 거제 조선소에 수년 전부터 줄을 서가며 갈아탔는지 말이죠. 그리곤 한국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뼈아픈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협상은 여기서 끝내는 게 맞겠습니다.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50조 원을 들고 찾아온 미국이 한국의 단 한마디에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이 거절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어이 한국 양반, 잘 들으시오. 미국 영토 밖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것은 현재 우리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우수한 조선 기술과 핵심 인력만 미국 현지로 파견해 주십시오. 덧붙여 모든 부품은 전면 미국산을 사용하되 전체 건조 비용은 한국 조선소 수준으로 대폭 낮춰 주셔야겠습니다. 오만하고도 기형적인 이 요구 조건이 워싱턴 펜타곤의 팽팽한 회의실에 울려 퍼진 직후였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 백 전무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죠. 그는 그저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철을 조용히 아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거치지 않은 또렷하고 차분한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한국어로 옮겨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규제와 통제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우리의 맹목적인 희생과 투자를 기대하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조건이라면 이 협상은 여기서 끝내는 게 맞겠습니다. 저희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36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조 원에 달하는 미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정 건조 프로젝트가 그 짧고 단호한 거절 한마디로 완전히 멈춰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고 캐나다와 호주, 심지어 유럽의 방산 강국들조차 펜타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던 그 당연한 상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식은땀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그 어떤 경보음도 없이 오히려 너무나 평온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 서서히 다가온 끔찍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스털링, 펜타곤 해군 작전부에서 20년 넘게 함정 조달과 국방 예산 평가를 전담해 온 수석 분석관입니다. 제 손을 거쳐간 달러만 수천억에 달하고 미국의 바다를 지키는 최신형 항공모함과 구축함, 건조 계획이 모두 제 책상 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워싱턴의 안락한 사무실에 앉아 막대한 예산안에 서명만 하면 무적의 군함들이 마법처럼 치켜나온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펜타곤 지하 벙커에서 열린 정기 4분기 해군 조달 현황 브리핑이었습니다. 해군 장관을 비롯해 태평양 함대 사령관, 그리고 의회 예산처의 핵심 수뇌부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저는 여느 때처럼 진한 블랙커피를 마시며 스크린에 띄워질 예산 증액 도표나 실적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보국 분석관이 단상에 올라와 화면에 띄운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고해상도 군사위성이 촬영한 거대한 사진 2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현재 적국의 주력 해군 기지와 민간 조선소가 결합된 위성 사진입니다. 분석관의 건조한 목소리와 함께 나타난 사진 속 조선소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수십 개의 대형 도크에는 완성 단계에 이른 구축함과 잠수함들이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군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수십 척의 거대한 상선들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고 수백 기의 대형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모습이 정지된 사진 속에서도 고스란히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떨어졌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랑스러운 우리 미국의 핵심 군수 조선소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우리의 조선소는 끔찍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 주변으로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것이 위성 사진으로도 보일 정도였고 건조 중인 최신형 잠수함은 도크 한가운데 덩그러니 멈춰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개미처럼 움직여야 할 현장은 마치 버려진 유령 도시 같았습니다.
해군 장관이 핏기가 하나도 없는 얼굴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물었습니다. 스털링,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가 왜 3년이나 지연되고 있는지, 수리하러 들어간 이지삼이 왜 1년째 항구에 묶여서 녹슬어가고 있는지 당장 설명해보게.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고함을 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깊은 절망에 빠져 속삭이듯 뱉어내는 그 목소리가 오히려 제 심장을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의회예산처에서 방금 막 배포한 두꺼운 기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왜 이 거물들이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하게 앉아 있는지 즉각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적이 강해졌다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내부가 얼마나 처참하게 썩어 문드러져 있는가에 대한 부검 기록이었습니다. 장관님,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배를 만들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감추며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그리고 금융과 IT 산업에만 국가적 역량을 몰두하는 사이, 우리는 자국의 거대한 제조업 생태계를 철저하게 짓밟고 방치해왔습니다. 배를 만들 줄 아는 숙련된 용접공과 배관공, 설계 엔지니어들은 이미 늙어 은퇴해버렸습니다. 새로운 젊은이들은 쇳가루가 날리는 조선소 대신 에어컨이 나오는 실리콘밸리의 사무실을 택했죠. 더 절망적인 것은 공급망이었습니다. 군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납품하던 3,000개의 중소, 하청 업체들은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를 버티지 못하고 연수에 도산해버렸습니다. 당장 바다로 나가야 할 잠수함이 고장 나도 수리할 부품이 없어서 새로 만들고 있는 멀쩡한 잠수함의 배를 갈라 부품을 빼서 쓰는 이른바 동족 포식이 우리 해군 기지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의회예산처에서 내린 냉혹하고 단호한 한 줄의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남은 조선업 역량만으로는 해군의 중장기 함대 재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함. 이것은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미 의회는 당장 내일이라도 369억 달러의 특별 예산을 통과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다발을 허공에 뿌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녹슨 크레인이 움직이고 사라진 수만 명의 기술자가 땅에서 솟아나지는 않습니다. 거대한 배를 만드는 기술은 수십 년의 시간과 수만 명의 땀이 축적되어야만 가능한 국가 단위의 거대한 예술입니다. 우리는 그 수십 년의 시간을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시간은 펜타곤이 찍어내는 무한한 달러로도 결코 되살릴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미 해군의 위용이 사실은 속이 텅 빈 거대한 껍데기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압도적인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적의 어뢰 한 발 맞지 않고도 우리는 스스로의 오만함 속에서 서서히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배를 만들 수 없다면 밖에서 누군가 대신 만들어야만 합니다. 당장 해외 동맹국 조선소 활용 프로젝트를 가동하십시오. 전통적인 해양 강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나토 동맹국들의 건조 슬롯을 모조리 뒤지십시오. 우리가 천문학적인 돈을 댈 테니 그들의 도크에서 우리 군함을 찍어내고 수리해야만 합니다. 비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그것이 유일하고 상식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세계의 바다를 호령했던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유럽의 방산 업체들이 우리의 구명줄이 되어줄 것이라 굳게 믿었죠. 저는 즉각 유럽 전역의 조선소 실사 데이터를 긁어모으며 파리와 베를린으로 향하는 실사팀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의 그 누구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굳게 믿고 뻗었던 그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허망하게 텅 빈 공기를 움켜쥐게 될지 말입니다. 살기 위해 열어젖힌 유럽 방산업계의 문 너머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환상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절망의 한가운데서 콧대 높은 펜타곤이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아시아의 한 나라를 향해 국가의 운명을 걸고 다급하게 매달려야만 하는 순간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유럽의 도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서쪽이 아닌 동쪽으로 고개를 돌려야만 했을까요? 희망은 때로 가장 잔인한 고문 기구가 되기도 합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의 지시가 떨어진 바로 다음 날, 저는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런던행 야간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펜타곤이 승인할 수 있는 백지 수표와 다름없는 막대한 예산안이 들어있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순진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배를 만들지 못한다면 과거 대항해 시대를 열었고 두 번의 세계 대전을 치르며
거대한 전함들을 쏟아냈던 전통적인 군사 동맹 유럽이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영국 런던을 거쳐 프랑스의 항구 도시, 그리고 독일의 북부 해안까지 저는 일주일 동안 나토의 핵심 방산 국가들을 미친 듯이 훑고 다녔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들의 해군 본부와 방위 산업체 본사는 눈이 부시도록 세련된 유리 건물이었고, 회의실 스크린에는 최첨단 3차원 설계 도면들이 화려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며 유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죠. 하지만 제 목적은 화려한 PPT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펜타곤이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은 종이 위에 그려진 배가 아니라 차가운 바다를 가르고 나갈 육중한 강철 덩어리였으니까요. 독일 최대의 군함 건조 업체 임원인 마르쿠스와 함께 북해의 찬바람을 맞으며 실제 건조 도크로 나갔던 날, 저는 마침내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도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거대한 크레인 한 대만이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수는 제가 예상했던 것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으로 튀고 수천 명의 인부가 함성을 지르며 움직여야 할 조선소 특유의 그 뜨거운 에너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고요하고 스산하기까지 했죠. 마르쿠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들 회사에서 작년에 제출한 생산 역량 보고서에는 동시에 세 척의 호위함을 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래서는 우리가 원하는 구축함은커녕 연한 경비정 하나도 제때 납품받기 어렵겠는데요. 제가 굳은 얼굴로 묻자 완벽한 정장을 입고 있던 마르쿠스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바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스털링 분석관님, 보고서의 숫자는 물리적인 도크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설계 기술이 있고 완벽한 도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쇠를 깎아 실제로 만들어낼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조선소에서 일하는 용접공들의 평균 연령이 58살입니다. 젊은이들은 기후변화 시위에 나가거나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려 하지 누구도 기름때를 묻히며 무거운 철판을 나르려 하지 않습니다. 부품을 대주던 공장들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동유럽이나 아시아로 떠난 지 오래입니다. 당신들이 당장 100억 달러를 현찰로 꽂아준다고 해도 우리가 첫 번째 군함을 바다에 띄우는 데는 최소 8년에서 10년이 걸릴 겁니다. 그의 대조적이고도 무기력한 대답은 제 머리를 둔기로 강타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럽은 거대한 설계 사무소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머리는 비대하게 커졌지만 팔다리의 근육은 완전히 말라비틀어진 기형적인 상태였습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구권 전체가 제조업의 위기라는 동일한 전염병에 걸려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지만 정작 전쟁이 터지면 그 누구도 총과 배를 만들어낼 수 없는 텅 빈 껍데기들의 모임에 불과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이 마치 미 해군의 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펜타곤으로 복귀하자마자 열린 긴급 수뇌부 회의에서 저는 참담한 실사 결과를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사령관님, 나토 동맹국을 허용한다는 유럽 플랜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유럽에는 우리의 군함을 만들어줄 근육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구권 전체를 통틀어 대규모 군함을 제때 찍어낼 수 있는 제조업 국가는 이제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은 무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제국을 호령하던 별을 단 장군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적에 대한 공포가 아닌 자신들의 무능에 대한 뼈아픈 두려움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낡은 함정들이 하나둘 퇴역하는 몇 년 뒤 미 해군은 바다의 지배권을 고스란히 적에게 넘겨주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정보국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이 조심스럽게 서류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제 지구상에 딱 하나뿐입니다. 아시아로 가야 합니다. 누군가 일본을 언급했습니다. 과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거대한 제조업 기반을 가졌던 나라. 하지만 정보국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은 안 됩니다. 그들의 조선업은 우리나 유럽과 마찬가지로 이미 30년째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게다가 평화 헌법의 제약과 기형적으로 높은 건조 비용 때문에 펜타곤의 대규모 조달 물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유일한 구명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펜타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국이 무기를 잘 만들고 제조업이 강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우리가 무기를 팔고 방위비를 요구하는 동맹의 하위 파트너였습니다. 미 해군의 명운이 걸린 최상위 군사 프로젝트를
그들의 민간 조선소에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것은 오만한 펜타곤의 수뇌부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심리적 저항선을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이라고 그 작은 나라의 민간 조선소가 펜타곤의 까다로운 군사 규격을 맞출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 작전 참모 차장 해리슨 제독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정보국장은 대답 대신 리모컨을 눌러 스크린에 압도적인 통계 자료를 띄웠습니다. 제독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숫자를 보십시오. 현재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가장 복잡하고 거대한 상선, 바로 LNG 운반선의 70% 이상을 한국의 조선소 3곳이 독식하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선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10,000톤급 최신형 구축함과 3,000톤급 잠수함을 자력으로 설계하고 심지어 예정된 납기일보다 일찍 찍어내서 해군에 인도하고 있습니다. 용접공의 노령화, 그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들은 압도적인 로봇, 자동화 기술과 효율적인 공정 관리로 그것을 모조리 극복해냈습니다. 우리가 3년째 허덕이는 일을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숨 쉬듯이 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데이터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서구가 잃어버린 시간과 근육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고스란히 보존하고 진화시킨 곳은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의 이 절박한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류가 회의실 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워싱턴 국방위원회를 대변하는 정치인들과 그들의 수석 보좌관들이었죠. 수석 보좌관 벤자민 카터가 거만한 태도로 팔짱을 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배를 만들 곳이 거기밖에 없다면 그들을 하청업체로 쓰도록 하죠.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의회입니다. 의회는 천문학적인 달러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우리 군함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가 정한 법과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듯한 기한서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 밖에서 군함 건조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유지할 것과 미국산 부품을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바이 아메리칸 액트의 강력한 적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인력만 우리 영토로 끌고 와서 미국 법의 통제 아래에서 배를 만들게 하십시오. 그리고 부품은 비싸더라도 우리 미국 기업의 것을 쓰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펜타곤입니다.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하면 전 세계 어디든 무릎을 꿇고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 하고 현실을 전혀 모르는 발언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지금 물에 빠져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쪽은 우리인데 어떻게 수영복 색깔을 따지며 구조대원에게 갑질을 하려 든단 말입니까? 하지만 장관조차도 정치인들의 예산 권력 앞에서는 함부로 반박하지 못하고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해군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지시했습니다. 스털링, 당장 짐을 챙겨서 한국으로 날아가게. 거제라는 곳에 그들의 가장 큰 조선소가 있다고 하니 그 압도적이라는 통계 숫자들의 실체를 자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오란 말이야. 회의실을 빠져나오며 저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거제라는 낯선 도시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제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어지러웠습니다. 과연 그들의 민간 조선소가 펜타곤의 이 까다롭고 변덕스러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제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태평양 위를 날아가는 이 순간에도 워싱턴의 오만한 정치인들은 우리의 유일한 구명주를 향해 집어던질 끔찍하고 무거운 족쇄들을 벼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족쇄를 들고 찾아간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얼마나 뼈아픈 수모를 겪으며 철저하게 박살 나게 될지 저는 이 비행기가 한국 땅에 닿을 때까지도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한다는 그 끝없는 도크 앞에서 과연 저는 무엇을 목격하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남쪽 끝 거제라는 낯선 해안 도시로 향하는 버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워싱턴에서 날아온 펜타곤의 실사단은 태평양 함대 소속의 깐깐한 해군 제독부터 국방위원회, 소속의 콧대 높은 법률 자문관들까지 미국 권력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14시간의 비행 내내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우리가 세계 최강이라는 오만함과 아시아의 작은 나라 민간 조선소에 미 해군의 심장을 맡겨야 한다는 굴욕감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하청기지 아닙니까? 적당히 쓸만한 도크 몇 개만 확인하고 워싱턴에서 준비한 통제 법안들을 들이밀면 그만입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법률 자문관이 창밖에 평화롭고
조용한 한국의 시골 풍경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역시 그의 말에 절반쯤은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상선을 잘 만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미 해군의 최첨단 이지스함과 잠수함은 완전히 다른 영역의 예술이니까요. 저는 속으로 버지니아주에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펜타곤 전용 군수 조선소를 떠올리며 그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의 3분의 1 규모 정도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안 도로를 따라 버스가 거대한 산모퉁이를 도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법률 자문관의 입에서 나오던 오만한 헛기침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뒷자리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던 해군 제독도 어느새 창문에 얼굴을 바싹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숨을 들이켜는 것조차 잊은 채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광경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선소가 아니었습니다.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거대한 해안선 수십 킬로미터를 완전히 집어삼킨 하나의 거대한 강철 제국이었습니다. 구름을 뚫을 듯이 솟아오른 붉은색과 노란색의 초대형 골리앗, 크레인들이 마치 거대한 철인 군단처럼 수십 기나 도열해 있었습니다. 유럽의 조선소에서 보았던 녹슬고 멈춰버린 크레인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수백 대의 트랜스포터와 웅장한 기계음으로 심장 박동처럼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태운 버스가 조선소의 정문을 통과해 내부로 들어서자 그 충격은 공포에 가까운 경외감으로 변해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도크 안에는 빌딩, 20층 높이의 육중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들이 무려 4척이나 나란히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 완전히 통제된 군수 전용 도크에서는 우리의 이지스 시스템을 가볍게 뛰어넘는 최신형 스텔스 구축함과 3,000톤급 잠수함들이 매끄러운 검은빛 선체를 드러낸 채 동시에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남해의 바닷바람과 함께 뜨거운 용접 불꽃의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완벽한 맞춤 정장을 입고 화려한 PPT를 흔들어대던 유럽의 임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작업용 안전 점퍼를 단정하게 입고 안전모를 쓴 한국 측 수석 대표 백천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과장된 친절이나 계약을 따내려는 조급함 따위는 전혀 없는 그저 자신의 영토를 보여주는 강자의 단단함 그 자체였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현장부터 보시죠. 백천무의 안내를 따라 도크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동안 펜타곤 실사단은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 있는 우리 미국의 가장 큰 국영 조선소를 통째로 떼어다 놓아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한국? 조선소의 제3구역 하나조차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계산이 머릿속을 강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전무님, 지금 이 조선소 안에서 동시에 건조되고 있는 대형 선박이 총 몇 척입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백전무는 태블릿 화면을 가볍게 넘기며 너무나도 건조하고 일상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재 이곳 거제 야드에서만 42척의 대형 상선과 7척의 해군 전투함정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습니다. 블록 조립 공정에 들어간 것까지 합치면 한꺼번에 돌아가는 프로젝트는 60개가 넘습니다. 42척, 그리고 7척의 군함. 워싱턴에서 3년째 단 한 척의 잠수함도 제때 뽑아내지 못해 멀쩡한 배의 부품을 뜯어먹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숫자였습니다. 해군 제독의 입에서 앓는 듯한 옅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거대한 강철을 다루는 미치도록 정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백전무는 우리를 거대한 실내 조립 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백 톤짜리 철판들이 사람의 손이 아닌 수십 대의 자동 용접 로봇들에 의해 완벽한 오차 범위 내에서 재단되고 용접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만났던 58살의 늙은 용접공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사람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며 주저앉은 서구권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통제하는 거대한 인공지능 로봇 시스템을 조선소 전체에 깔아버림으로써 노동력의 한계를 기술의 진화로 완벽하게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배를 밑바닥부터 쌓아 올리지 않습니다. 수십 개의 거대한 블록을 따로따로 완벽하게 제작한 뒤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거대한 해상 크레인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버립니다. 덕분에 전체 건조 기간을 미국의 절반 이하로 단축시킬 수 있었죠. 백전무의 설명이 이어질 때마다 워싱턴에서 온 법률 자문관의 얼굴은 점점 더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고 온 미국 법률의 통제라는 얄팍한 무기가 이곳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조난자였고 한국은 수십 척의 구명보트를 동시에 띄울 수 있는 거대한 항공모함이었습니다. 현장 실사가 모두 끝나고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도열해 있는 수십 기의 골리앗 크레인들을 올려다보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펜타곤이 자랑하던 천문학적인 달러는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권력,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고 거대한 군함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진정한 힘은 바로 이 한국의 남쪽 끝 이름 모를 해안가에 고스란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환상을 쫓던 제국이었고 그들은 조용히 현실을 지배하는 제왕이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워싱턴으로 전화를 걸어 백지수표를 내밀어서라도 이들의 도크를 선점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이 완벽한 구원자만이 붕괴해가는 미 해군을 살릴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검은색 가죽 가방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어리석고 오만한 워싱턴 정치인들이 작성해준 기형적인 협상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미국 영토 밖에서는 군함을 만들 수 없으니 너희들의 기술력만 미국으로 바치라는 법안, 부품은 비싼 미국산을 쓰면서 원가는 알아서 삭감하라는 바이 아메리칸 액트, 물에 빠진 주제에 구조대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려는 이 오만한 족쇄들 말입니다. 그날 밤 거제의 호텔 창가에서 어둠 속에 잠든 조선소의 거대한 실루엣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 아침 서울에서 벌어질 협상을 생각했습니다. 이토록 압도적인 실력과 여유를 가진 진짜 강자 앞에서 과연 저 오만한 워싱턴의 족쇄들이 통하기나 할까요? 완벽한 구원자를 눈앞에 두고도 축배 대신 얄팍한 계산기를 두드리며 갑질을 준비하는 펜타곤의 어리석은 착각은 내일 아침의 협상 테이블을 어떤 끔찍한 파국으로 몰고 가게 될까요? 거제 조선소에서 마주했던 압도적인 충격이 아직 혈관 속을 요동치고 있던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같이 거제를 출발해 서울로 올라온 우리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고층 빌딩의 최고급 스위트 회의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수백만 대의 차량이 쉴 새 없이 오가는 서울의 역동적인 출근길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실 내부의 공기는 마치 얼음물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테이블 밑으로 땀이 차오르는 두 손을 꽉 쥔 채 제 앞에 놓인 검은색 서류 가방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어제 밤늦게까지 워싱턴 국방위원회에서 날아온 최종 협상 가이드라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살기 위해 내미는 구명줄이 아니라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주제의 구조대원의 목에 채우려는 끔찍하고 오만한 족쇄들이었습니다. 저는 거제에서 그 거대한 강철의 제국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40여 척의 거대한 선박이 한꺼번에 조립되고 수백 대의 자동화 로봇이 오차 없이 쇠를 자르던 그 완벽한 인프라 말입니다. 그 거대한 생태계야말로 우리가 3년째 해결하지 못한 절망적인 전력, 공백을 단숨에 메워줄 수 있는 유일한 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을 등에 업고 온 국방위원회 수석 법률 자문관 벤자민 카터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자 모든 규칙을 정하는 지배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거제 조선소의 웅장한 규모는 그저 하청 업체의 공장이 제법 크다는 정도의 감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정확히 오전 9시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국 측 수석 대표 백 전무가 수행원 2명과 함께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제 작업복을 입고 거친 남해의 바닷바람을 맞던 모습과는 달리 군더더기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나 표정에는 미 국방부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아부하거나 긴장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처리해야 할 수많은 일상적인 업무 중 하나를 대하듯 담담하고 고요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이 끝나기 무섭게 벤자민 카터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마치 큰 시혜를 베푸는 제국의 총독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 전무님, 어제 거제 현장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미 국방위원회와 해군 작전부는 귀사의 건조 역량이 우리의 조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추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귀사에게도 세계 최고의 군대인 미 해군과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이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준비한 기본 계약 조건을 보시죠. 벤자민 카터는 테이블 위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테이블 밑으로 숨고 싶을 만큼 지독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 서류에 적힌 조건들은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억지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독소 조항은 미국 영토 내건조 의무 조항이었습니다. 벤자민이 자랑스럽게 첫 번째 조건을 읊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법안에 따라 미 해군의 모든 전투함정은 반드시 미국 영토 내에서 건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귀사의 거제 조선소 도크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귀사가 자랑하는 그 우수한 로봇 공정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핵심 설계 엔지니어들을 버지니아에 있는 우리 국영 조선소로 파견해 주십시오.
당신들의 기술로 우리 땅에서 우리를 위해 배를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거제 조선소의 기적은 단순히 기술자 몇 명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수조 원을 투자해 깔아놓은 거대한 크레인, 완벽하게 짜인 물류망,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로봇 용접기.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통제하는 현장의 생태계,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드웨어는 거제에 내버려 둔 채 기술자와 소프트웨어만 텅 빈 버지니아의 낡은 조선소로 데려와서 배를 만들라니요? 그것은 세계 최고의 셰프에게 그의 완벽한 주방과 재료는 다 빼앗아버리고 녹슨 프라이팬 하나만 쥐어준 채 최고급 요리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벤자민 카터의 무지하고 오만한 요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두 번째 족쇄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바이 아메리칸 액트, 즉 미국산 우선 구매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함정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과 기자재는 철저하게 미국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우리 의회의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귀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귀사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사는 부품을 전량 미국에서 비싸게 조달하더라도 전체 건조 비용은 이곳 한국에서 상선을 만들 때처럼 대폭 낮춰서 입찰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 국방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니까요.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벤자민 카터는 지금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멀쩡한 잠수함의 배를 갈라 부품을 뺏었어야 할 정도로 우리의 부품 공급망은 처참하게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산 부품을 쓰라는 말은 곧 파산한 하청 업체들이 부품을 만들어낼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산 부품의 가격은 한국산의 서너 배에 달했습니다. 그 비싼 부품을 쓰면서 고장난 미국의 인프라 위에서 일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한국 수준의 저렴한 비용과 빠른 납기를 맞출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주제에 나를 구하려면 네가 가진 완벽한 구명보트에서 내려와 내가 허우적거리는 이 차가운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어오라는 강요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서 내가 가진 비싸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나를 물 밖으로 밀어 올리라는 뻔뻔하고도 악랄한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벤자민 카터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카터 자문관님, 이건 너무 무리한 조건입니다. 저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빈털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제들부터 풀겠다고 약속을 해야 이 협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벤자민 카터는 제 손을 짜증스럽게 뿌리치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전혀 낮추지 않고 오만방자하게 대답했습니다. 스털링 분석관, 당신은 이 바닥 생리를 너무 모르는군요. 저들이 아무리 배를 잘 만든다고 한들 결국 민간 기업일 뿐입니다. 우리 펜타곤이 369억 달러,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달러 다발을 눈앞에 흔들어대는데 이까지법 조항 몇 개가 대수겠습니까? 저들은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라면 자기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든 우리 조건에 맞추려고 기를 쓰고 달려들 겁니다. 천조국의 예산이라는 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벤자민 카터는 확신에 찬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의자 등받이에 거만하게 몸을 기댔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테이블 너머로 밀어낸 억지스러운 조건들이 담긴 서류 뭉치가 백천무의 손앞에 멈춰섰습니다. 저는 타는 듯한 목마름에 침을 꿀꺽 삼키며 백천무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연히 분노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억지 논리에 항의하거나 적어도 그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협상 테이블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벤자민 카터의 말대로 천문학적인 예산에 눈이 멀어 어떻게든 조건을 완화해보려고 굽신거리며 애원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천무는 분노하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요하게 가라앉은 깊은 바다 같은 눈동자로 자기 앞에 놓인 서류 뭉치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서류의 첫 페이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폭풍전야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과연 저 조용하고 단단한 한국의 진짜 지배자는 워싱턴이 던진 이 오만하고 기형적인 족쇄를 향해 어떤 칼날을 꺼내 들려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벤자민 카터의 그 맹목적인 착각이 산산조각 나는 데에는 과연 몇 초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일까요? 모든 시선이 백전무의 손끝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만방자한 워싱턴의 정치인 벤자민 카터가 던진 그 기형적이고 폭력적인 족쇄가 담긴 계약서 뭉치가 테이블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영토 밖에서는 군함을 만들지 못하니 너희들의 핵심 기술과 인력만 버지니아의 낡은 도크로 바치라는 요구, 그리고 부품은 비싼 미국산을 쓰면서 원가는 알아서 삭감하라는 적반하장의 조건. 당연히 분노하고 언성을 높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천무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황하거나 불쾌한 기색조차 그의 얼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요하게 가라앉은 깊은 바다 같은 눈동자로 자기 앞에 놓인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서류의 첫 페이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 짧은 몇 초의 침묵 동안 회의실 안에는 오직 천장에 에어컨이 돌아가는 낮고 우웅거리는 기계음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백천무는 서류를 들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의 겉표지를 손끝으로 가볍게 한번 쓸어내린 뒤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서류를 덮어버렸습니다. 이 서류는 읽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통역을 거치지 않은 또렷하고 차분한 영어가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한국어로 옮겨드립니다. 벤자민 카터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것만한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는 듯이 미간을 찌푸리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무님? 서류를 읽어볼 필요가 없다니요. 이것은 미 국방위원회와 해군 작전부가 수개월을 검토해서 만든 특별 파트너십 제안서입니다. 당신들 한국 기업에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란 말입니다. 벤자민 카터의 목소리에 미세한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백전무는 여전히 의자 등받이에 기댄 여유로운 자세를 유지한 채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카터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들은 워싱턴의 오만한 심장부를 향해 날아가는 차갑고 묵직한 비수 그 자체였습니다. 카터 자문관님, 어제 저희 거제 조선소의 제3구역 도크를 직접 보셨다고 했지요. 그 거대한 공간에서 동시에 조립되고 있는 42척의 선박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문관님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선박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점 말입니다. 백전무는 자신의 안주머니에서 얇은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전 세계 지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거제 야드의 군수 전용 도크는 향후 수년간 단 하나의 빈자리도 없이 모든 건조 슬롯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프로젝트, 폴란드의 대규모 해상 방위 사업,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중동의 신규 해군력 증강 프로젝트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 규격이 까다롭다는 나토의 핵심 동맹국들이 이미 수년 전에 줄을 서서 저희와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수영복 색깔을 따지지도 않았고 자국의 낡은 조선소로 기술자를 보내라는 무리한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우리의 거제 도크에서 완벽하게 완성된 군함을 제때 인도받기만을 원했습니다. 백전무의 말이 이어질수록 벤자민 카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펜타곤의 안락한 사무실에 갇혀있던 우리는 세상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3년째 녹슨 도크 앞에서 빈둥거리고 유럽의 조선소들이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무너져 내리는 동안 아시아의 이 조용한 나라는 이미 전 세계 바다의 패권을 조립하는 거대한 변기창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규제와 통제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우리의 맹목적인 희생과 투자를 기대하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백천무의 목소리는 조금도 높아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강자의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펜타곤의 그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정치적 족쇄를 차고 일할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부품 공급망조차 다 끊어져 버린 텅 빈 버지니아의 도크로 우리의 핵심 설계자들을 보낼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바이 아메리칸 액트를 준수하면서 가격은 한국 수준으로 맞추라는 요구는 경제, 논리 이전의 기술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 조건이라면 이 협상은 여기서 끝내는 게 맞겠습니다. 저희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36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조 원에 달하는 미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정 건조 프로젝트가 그 짧고 단호한 거절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들 지금 제정신입니까? 벤자민 카터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핏발선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69억 달러입니다. 50조 원이라고요? 지구상의 어떤 기업도 펜타곤의 예산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들 기업 하나를 넘어서 국가적인 이익이 걸린 일입니다. 당신들 이 50조 원을 정말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협박을 가장한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돈이라면 무엇이든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제국의 총독이 자신의 마법이 통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내지르는 단말마와도 같았습니다.
백전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는 카터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카터 자문관님 50조 원은 분명 매력적인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천문학적인 돈으로 버지니아에서 미국산 부품을 쓰며 수십 년 전의 낡은 방식으로 배를 만든다면 결국 납기는 기약 없이 지연될 것이고 건조 비용은 100조 원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끔찍한 실패작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을 새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돈을 위해 우리의 명예와 원칙을 팔지 않습니다. 족쇄를 차고 바다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짓은 미 해군 하나로 족합니다. 이만 일어서겠습니다. 백전무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수행원들은 그 어떤 미련도 없이 너무나도 고요하고 차분한 발걸음으로 회의실 문을 열고 빠져나갔습니다. 쿵 하고 육중한 나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펜타곤의 심장 박동이 멈추는 소리처럼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텅 빈 회의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곁에 선태평양 함대 사령관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미세하게 덜덜 떨리며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하게 소리치던 벤자민 카터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자신이 호기롭게 내던졌던 그러나 단 한 번도 펼쳐지지 못한 채 버림받은 족쇄의 서류만이 비참하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군함건조 계약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붕괴해가는 미 해군을 살려낼 수 있는 지구상에 남은 단 하나의 완벽한 구명줄을 우리 스스로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영원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거제 조선소에서 보았던 그 끝없이 펼쳐진 수백 기의 골리앗 크레인과 압도적인 강철의 위용이 막막을 때렸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은 우리의 천문학적인 달러 앞에서도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짜 지배자가 누구인지 권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말없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도 배를 만들어주지 않는 그 텅 빈 바다 위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낡은 타이틀만 부여잡고 서서히 가라앉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만한 펜타곤 수뇌부들의 착각이 무참히 박살 난 이 적막한 회의실에서 저는 비로소 뼈아픈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백전무와 그의 일행이 떠난 뒤 굳게 닫힌 회의실 문을 바라보며 우리는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만방자하게 허세를 부리던 벤자민 카터 수석 법률 자문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갈라진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369억 달러라고. 우리 돈이 아니라 미 국방부의 예산이야.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 감히 이 천문학적인 달러 다발을 발로 차버릴 수 있단 말인가. 저들은 미친 게 분명해. 잠시 튕기는 걸 거야. 내일 당장 워싱턴으로 직통 전화를 걸어서 이 거만한 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어. 우리가 다른 곳에 발주를 주면 저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 그의 절망적인 헛소리에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들고 있던 커피잔을 테이블 위로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갈색 커피가 하얀 테이블보 위로 처참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집어치우시오, 카터 자문관.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그들은 미 해군을 거절한 게 아니오. 바로 당신이 들고 온 그 멍청하고 오만한 족쇄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거요. 다른 곳에 발주를 주겠다고요? 도대체 지구상 어디에 발주를 줄 생각입니까? 우리와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가서 미 해군의 항공모함을 만들어 달라고 구걸이라도 할 셈이오. 아니면 텅 빈 도크에 늙은 용접공 몇 명만 남아있는 유럽으로 다시 돌아가서 10년 동안 철판 쪼가리 하나 구경 못하고 바다를 통째로 내어줄 작정이오. 사령관의 호통에 벤자민 카터는 마치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사령관의 말이 100번 1000번 옳았습니다. 우리는 펜타곤으로 돌아가서 이 끔찍한 파국을 어떻게 보고해야 한단 말입니까? 대안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평화 헌법의 굴레에 묶여있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구 절벽과 노령화에 시달리며 미 해군의 거대한 조달 물량을 소화할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도크를 짓고 떠나버린 3000개의 하청 업체를 다시 살려내어 자력으로 배를 띄우려면 최소 30년의 시간과 수백조 원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우리가 조선소를 다시 짓고 용접공을 교육할 때까지 태평양 한가운데서 얌전히 기다려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 결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한가운데 버려진 그 오만한 계약서를 바라보며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해온 권력의 축이 완전히 이동했음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서울의 텅 빈 회의실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기축 통화인 달러를 쥐고 무한대의 돈을 찍어내며 우리가 세상의 지배자이자 영원한 갑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들은 번쩍이는 모니터 속에 가짜 숫자를 굴리며 수백억 달러의 부를 단숨에 창조했다고 축배를 들었죠. 스마트폰 화면 속의 소프트웨어와 가상화폐에 열광하며 손에 기름때를 묻히고 무거운 철판을 나르는 일은 가난한 나라들이나 하는 천박하고 구시대적인 일이라며 철저하게 조롱하고 멸시해왔습니다. 그 오만함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국가의 권력은 모니터 속의 가짜 숫자나 정치인들의 법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권력은 차가운 쇳물을 펄펄 끓여 거대한 강철을 빚어내고 수십만 개의 복잡한 부품을 단일 밀리미터의 오차도 없이 조립하여 실제로 눈앞에 존재하는 거대한 실체를 만들어내는 능력, 바로 땀 냄새 나는 제조업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너무나 오래전에 스스로 내다버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고 고통스러운 세월 동안 그들은 묵묵히 땀을 흘리며 조선소의 불을 밝히고 그 거대한 쇳덩어리들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고 전 세계가 금융 노름에 빠져 제조업을 내던질 때도 그들은 끈질기게 기술을 연마하고 로봇을 도입하며 스스로를 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전 세계 바다의 패권을 조립하는 진정한 강철의 제국을 완성해낸 것입니다. 호주, 폴란드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나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펜타곤보다 먼저 그들의 진가를 알아보고 거제의 문을 두드려 번호표를 뽑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룰이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바이, 아메리칸, 미국산을 사라는 그 구호는 이제 녹슨 크레인에 매달린 빛바랜 간판처럼 공허하고 비참한 예시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의 미국은 두둑한 지갑을 들고 전 세계의 무기 시장을 거만하게 돌아다니며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담는 최고 등급의 고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시하면 그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따랐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법을 들이밀어도 그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우리의 비위를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지위를 영원히 상실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진정한 슈퍼갑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물건을 세상에서 유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자였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명품관인 한국의 거제 조선소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초라한 번호표를 뽑고 서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처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제발 우리 미 해군의 절박한 사정을 불쌍히 여겨 단 한 척의 군함이라도 그들의 위대한 도크 위에서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서울의 호텔 방 창가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쉴 새 없이 불을 밝히고 끝없이 달리는 한강변의 수많은 자동차 불빛들과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빌딩 숲을 하염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작고 조용한 나라는 어떻게 이런 압도적이고 거대한 기적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낸 것일까요? 우리는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평가하려 들었지만 사실 뼛속까지 철저하게 시험을 당하고 발가벗겨진 쪽은 어리석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미국인으로서의 뼈아픈 패배감과 동시에 이 위대한 나라를 향한 깊은 경외감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펜타곤의 오만한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내던졌던 그 족쇄의 서류를 스스로 찢어버리고 고개를 숙인 채 다시 한번 백전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기 위해 처절한 애원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갑과 을이 완벽하게 뒤바뀌어버린 이 냉혹하고도 통쾌한 현실. 지배자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던 펜타곤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산맥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이 순간 미 해군은 과연 어떤 뼈아픈 대가를 치르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철 제국은 또 어느 바다를 향해 자신들의 압도적인 위용을 펼쳐나가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미 해군 수석 분석관 리처드 스털링의 뼈아픈 고백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369억 달러의 천문학적 예산, 3년째 항구에 묶여 녹슬어가는 미국의 군함들, 그리고 향후 수년간 건조 예약이 꽉 차 있는 한국의 거제 조선소. 이 압도적인 숫자들 뒤에는 세상이 금융에 열광하며 제조업을 비웃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텅 빈 도크에서 쇳가루를 마시며 묵묵히 밤을 새운 우리 기술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결국 세계의 바다를 지배한다는 미 해군 사령관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하는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시험을 받고 있던 쪽은 우리였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시절,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세상의 룰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만한 강대국 앞에서도 원칙을 굽히지 않은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거대한 파도가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아래 댓글에 작은 심세 글자만 남겨주십시오.